새벽 3시에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마치 당신의 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방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빛이 느껴지고 당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일어날 혁명의 첫 번째 신호를 보내는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식,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명 말입니다. 어떤 날들에는 거울을 보면서 그 안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눈 속에 무언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전쟁들을 치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 오래된 두려움과의 전쟁,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계와의 전쟁을 치른 사람의 눈 말입니다. 때로는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대본을 쓴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명의 인정을 쫓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문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삶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동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힘의 원천에서 나오는 동력 말입니다. 어떤 밤에는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기묘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픈 외로움이 아니라 신성한 외로움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옛 세계에서 분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우주가 특별한 선물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병이나 우울증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년의 위기나 방향감각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칼 융이라는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연구자 중 한 명이 60년간의 삶을 바쳐 연구하고 이해한 바로 그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삶에는 영혼이 더 이상 가식을 부리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신성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써준 대본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순간, 사회가 강요한 꿈을 쫓기를 거부하는 순간,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기를 거부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융기 개별화로의 부름이라고 한 순간입니다.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 되라는 초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영광과 후광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현재의 삶에 가장 지쳤을 때 옵니다. 한때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들에 충분히 실망했을 때 옵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당신의 다른 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삶이 있다. 동양 문화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새벽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의식의 첫 번째 빛이 무지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말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 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기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퇴화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뇌가 인생 경험에 더 복잡하고 깊은 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융과 모든 문화의 영적 스승들이 관찰한 유분까지 구체적인 신호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잃어가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들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을 외롭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윤기 진정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몰랐던 자신의 버전의 탄생 말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변화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변화들입니다. 매일이 모험이 되고 모든 도전이 내면의 힘을 발견할 기회가 되고 모든 관계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회가 될 정도로 깊이 있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당신이 옛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사이에 기적적인 연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아침 당신은 어젯밤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에서 당신은 높은 산 위에 서서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집들과 분리된 도로들을 보는 대신 모든 것을 연결하는 빛의 네트워크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무, 모든 돌이 빛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꿈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잠깐 엿본 것이라는 기묘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일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윤기 관찰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삶의 모든 것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당신은 기묘한 우연의 일치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2시간 후 그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공원을 산책하는 중에 우연히 두 낯선 사람이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을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나면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들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의미의 네트워크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길모퉁이 사탕 파는 아저씨와의 대화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미소가 바로 그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 당신 앞에 떨어지는 나무잎이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것을 놓아주는 것에 대한 상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운명적 연결 말입니다. 동시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연이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전체 우주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그들 모두가 같은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러 뛰어가는 여성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자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당신도 그 그림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이 당신이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깊이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집니다. 당신은 삶이 매일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 안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장애물로 보는 대신 더 깊은 패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도전이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가? 융은 우리가 동시성의 리듬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주와 의식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현실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동시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들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주의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전화를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어두운 방에 조용히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 그저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고 싶은 기묘한 충동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일 일, 상사와의 대화 답하지 않은 메시지들. 하지만 점차 그 생각들이 물컵의 침전물처럼 가라앉기 시작했고 남은 것은 당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허함이나 지루함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충만함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품에 앉아 그 심장 박동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존재 생동감을 느꼈고 마음이 항상 바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윤기 관찰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외부의 자극만을 찾는 대신 고독에서 영양분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고독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음악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고독의 소음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침묵의 모든 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고독에서 고립이나 우울의 고독이 아니라 선택의 고독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순간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부 세계만큼이나 풍부한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에서 당신은 일상생활의 소음에 종종 묻히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원에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필요 없이 햇빛이 나무숲과 노는 것을 관찰하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경험들이 이전에는 더 복잡한 활동에서만 찾았던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샤워할 때 음악을 끄고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만을 즐깁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필요 대신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이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고독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감을 줍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관계에 그 존재의 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질의 고독의 순간들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듣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독이 연결 능력을 위한 배터리를 재충전한 것 같습니다. 융은 초월적 기능에 대해 썼습니다. 대립을 더 높고 새로운 것으로 통합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 말입니다. 우리가 통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립 중 하나가 고독과 연결 사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독과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완성해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당신은 충만함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단지 받기보다는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또한 삶에서 최고의 결정들이 종종 침묵의 순간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오래 쉬어서 깊은 지혜가 말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신중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수면 중이나 침묵의 순간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석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직관적 이해에서 나오는 지혜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고통 속에서 깊은 의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마도 직장을 잃었거나 이별을 했거나 질병에 직면했을 때일 것입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함, 고통, 상실이 눈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프거나 그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하는 대신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통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이 당신을 오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방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변화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한때 당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경험들에서 신성한 의미를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자연에 반하는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납을 금으로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낭만화하거나 나쁜 일들이 좋은 것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와 성장을 찾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년의 고통스러운 이별을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배울 기회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는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당신이 의지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은 것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로 되돌아봅니다. 그 일이 당신의 자아를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키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가능성들을 탐험할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질병의 시기를 단순한 건강상의 도전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 자기 돌봄의 중요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에 대한 상기로 되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일어난 나쁜 일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야 해고당했다거나 운이 좋게도 아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들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강하고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그 경험들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깊이와 지혜와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인생에서 상당한 도전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에 반응하기로 선택한 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답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질문들을 배우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의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대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전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자질들을 개발해야 하는가? 더 나은 버전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모든 선택들이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고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논리적 분석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머릿속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귀에 속삭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분석적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윤기 직관적 기능이라고 한 직관적 지혜의 각성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최고의 결정들이 모두 논리적 분석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논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다른 종류의 지혜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는 일종의 알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직감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즉시 편안함을 느끼거나 약간의 경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일 수도 있고 긴장되고 불편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각들을 비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들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즉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제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불편함을 느꼈던 방이 실제로 갈등이나 불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지혜와 경험의 저장소 말입니다. 그는 직관을 통해 우리가 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마음이 결코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통 급하고 요구적이며 잘못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자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지위와 인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안정적이지만 권위가 있는 당신이 깊은 지혜의 목소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이 목소리는 결코 소리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알고 있으며 당신이 듣기를 기다립니다. 새 직장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당신의 장기적인 길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직관과 감정적 충동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직관은 보통 결정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결정에 대한 옳다거나 그르다는 느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분석과 직관적 지혜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숙제를 철저히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도 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이 개념을 배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분석적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 일종의 지혜가 배에 살고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현대 과학은 장이 실제로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삶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파티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익숙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일 날씨,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십. 모두가 함께 웃었고 분위기는 즐겁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당신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쁘게 대해서가 아니라 몇 시간의 대화 후에도 아무도 진정으로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익숙한 역할을 하고 기대되는 말을 하고 사회적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부분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거나 재미있는 대화가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의미 깊은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변화의 5번째 신호입니다. 관계에서 진실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윤근 페르소나라는 개념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쓰는 가면 말입니다. 페르소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예의를 지키며 적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가면이 우리 자신이라고 잊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페르소나가 도구일 뿐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아름다운 내면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숨겨진 부분들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대화에 참을성이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날씨에 대한 13번째 논의나 유명인의 최신 스캔들에 대한 분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밤에 깨어있게 하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판단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대화에서 당신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입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지만 표면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일에 대해 묻는 대신 그들이 열정적인 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대해 묻는 대신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취약성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수준에서 공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깊이와 진실성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당신이 보내는 진실성의 신호가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릅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이런 대화들 후에는 활력을 느끼며 보고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마치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또한 기존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진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당신이 더 진실되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도 더 진실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손실이라기보다는 해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깊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감입니다. 더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편리하거나 익숙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상호 이해와 돌봄에 기반한 관계들 말입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창조적 에너지의 깨어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혀 관심이 없었던 활동에 갑자기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글을 쓰고 싶은, 욕구 악기를 배우고 싶은, 갈망 춤을 추고 싶은 욕망. 전문 예술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표현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자신이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그림이나 노래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성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만들고 표현하고 내면의 것을 외부 세계로 가져오려는 원시적인 충동입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창조적 힘의 깨어남입니다. 융은 창조성을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히 예술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능력 가능성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창조적 충동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놀이에 더 가깝습니다. 순수한 표현의 기쁨입니다. 색연필로 종이에 낙서를 하거나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설을 쓰거나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더 야심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창조할 때 당신은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뭔가 더 큰 것의 통로가 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창조적 순간들에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색깔에 끌리는지, 어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어떤 형태들이 당신의 손에서 나타나는지.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대한 단서들, 당신의 내면 풍경에 대한 지도들입니다. 창조 행위는 또한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색깔이나 움직임이나 소리를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기쁨이나 슬픔의 부분들이 창조적 표현을 통해 안전하게 방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성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처리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창조성이 정신 건강과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들과 연결되고 그것들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창조적 활동이 삶의 다른 영역들에도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이래서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쓴 후에 관계에서 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춘 후에 몸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또한 당신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미술 수업에 등록하거나 작가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음악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종종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우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당신은 봉사와 기여에 대한 깊은 부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인적 성취가 한때 가져다 주었던 만족감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큰 집을 샀거나 더 높은 직책에 오르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런 목표들이 다른 사람의 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당신은 다른 종류의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욕구, 기여하고 싶은 갈망 자신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봉사와 목적에 대한 부름의 깨어남입니다. 이 부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갑작스러운 열정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 욕구,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충동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 더 많은 의미와 영향을 갖도록 하는 것처럼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윤군 개별화 과정이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받은 선물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봉사에 대한 부름은 자기 희생적인 순교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의무나 죄책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기쁨과 성취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실제로 당신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활력을 줍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독특한 재능과 경험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극복한 개인적 투쟁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개발한 기술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관점이 새로운 해결책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더 친절하고 현존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봉사에 대한 부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원인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봉사에 대한 부름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 고대의 이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신호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신호들의 정점입니다. 당신이 연결성을 보고 고독을 편안하게 느끼고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성장과 지혜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금 설명한 신호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것은 하루나 일주일 만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윤기 개별화라고 부른 과정,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부름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선별하기 시작할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오래된 안전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당신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모든 어려움은 진정한 자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훌륭한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식으로, 용기로, 수용과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만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삶입니다. 고대 영적 스승들이 말했듯이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내면의 깊은 지혜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당신이 듣기를 기다리고 있던 지혜 말입니다. 이 여정을 신뢰하세요.
자신을 신뢰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최고의,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자신이 되도록 돕는 계획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훌륭한 시기는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혼의 부름을 듣고 진실로 향하는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훌륭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이 단지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그들 역시 자신만의 진실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정한 자아는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독특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를 가지세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